돈의 대폭발, 손진석 지음. 하느니 M2 통계를 공개하는 가장 먼 과거인 1986년에는 연중 평균 액수로 47.9조 원이었다. 단순 산술하면 38년 사이 84.5배 증가했다. 현기증 날 정도의 빠른 증가다. 탄력이 붙은 증가 속도는 떨어질 줄 모른다. 2025년 5월 평균 M2는 4,279.8조 원이다. 2024년 평균치와 비교할 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230조 원 넘게 늘었다는 뜻이다.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줄어들기는 쉽지 않다. 경제활동의 규모란 대개 늘어나게 되기 마련이고 M2는 쌓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관련 통계가 있는 1986년 이후로 M2는 한 번도 줄어든 적 없다. 줄어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다. 1986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5% 이하로 증가한 해가 5번에 그칠 정도로 빠르게 늘었다. 정권별로 늘어난 폭을 따져보자. 김영삼 정부 288조 원, 김대중 정부 341조 원, 노무현 정부 372조 원, 이명박 정부 601조 원이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 4년간 543조 원이 늘었고 문재인 정부 5년은 증가량이 무려 1087조 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도 증가폭이 615조 원에 달해 문재인 정부보다 증가 속도가 낮아지지 않았다. 이제는 통화량의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통화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감소하기 어려우며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현상을 잘 알아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투자와 자산 증식을 위해서다. 1986년부터 2024년까지 M2는 연평균 12.7%씩 늘었다. 1986년에 가진 돈이 1억 원이었다면 이런저런 투자를 거쳐 38년이 지난 2024년에는 9억 3,996만 원 이상으로 불려놓았어야 손해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연간 12.7%를 복리로 단술 산술하면 그렇다. 이제는 통화량 자체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경제 성장 속도와 맞춰볼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어렴풋하게 통화량이 늘어난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자는 얘기다.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 B는 675조 원이었다. 숫자가 너무 많으면 어지러우니까 억 단위는 생략하고 조 단위만 남겨서 보자. 이 해에 M2는 691조 원이었다. 딱 봐도 GDP는 M2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M2가 GDP보다 불과 2.3% 많은 정도였다. 이때는 GDP는 통화량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2010년을 보자. M2는 1639조 원으로 10년 사이 약 948조 원. 그럼 GDP는 어떻게 변했을까? 2010년 GDP는 1379조 원으로 10년 사이 703조 원쯤 늘어났다. 이런 통계를 비교해보면 10년 사이 GDP 증가분보다 M2 증가분이 240조 원쯤 더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다. M2가 GDP보다 2000년에는 2.3% 많았지만 2010년에는 18.9% 더 많았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GDP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게 뚜렷하다. 그렇다면 다시 10년이 지난 2020년은 어떻게 됐을까? 2020년에 M2는 처음 3,000조 원 벽을 뚫고 3,070조 원이 됐고 GDP는 2,000조 원을 갓 넘은 2,058조 원이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어떤가? 1,000조 원이 넘는 차이가 나면서 M2가 GDP 대비 49.2%나 많아졌다. 2000년만 해도 M2가 GDP가 엇비슷했지만 20년이 지나자 1,000조 원 이상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2020년에는 어떨까? 한국은행이 마지막으로 연간 단위 통계를 내놓은 2024년을 2020년과 비교해보자. 2024년 M2는 4,045조 원으로 불과 4년 사이 975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춰 시중에 엄청난 돈이 돌게 하고 정부가 지원금을 뿌린 것을 포함해 예산 집행을 큰 폭으로 늘린 결과다. 그렇다면 2024년 GDP는 얼마가 됐을까? 2,549조 원으로서 M2보다 약 1,496조 원이나 적었다. 통화량보다 경제 규모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 다들 어렴풋하게 인지하지만 숫자로 확인하면 뭔가 머리를 한 방 맞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돈풀기의 부작용에 대해 정부나 한국은행은 관심이 크지 않다는 걸 재차 강조한다. 돈 늘어나는 게 주로 민간에서 대출로 이루어지며 통화량 자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라님들은 자신들과 거리가 있는 일로 여긴다. 또한 통화량은 경기가 나빠 돈의 유통 속도가 느려지면 늘어나는 속성이 있으니 통화량 자체만으로는 경제가 돌아가는 전반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당국은 큰 관심을 갖기 어렵다. 프랑스에 형티옹이란 경제학자가 있었다. 그는 금융 시스템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의 이름을 딴 캉티옹 효과는 화폐 공급이 경제 주체들에게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며 이것이 결국 불평등을 키우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캉티옹 효과의 핵심은 불균형이다. 새로운 돈이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경제에 유입되는지에 따라 경제 주체들 사이의 희비가 엇갈린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중심 개념은 돈의 거리다. 새로운 돈의 생성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재화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재빨리 투자할 수 있고 새로운 돈의 출처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원하는 재화의 가격이 이미 오른 다음에야 소비를 하게 돼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는다는 얘기다. 캉티옹이 활동하던 18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돈을 주조하는 공정을 지근의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캉티옹은 금광 소유주와 광부들을 눈여겨봤다. 이들은 새로운 돈이 언제 얼마나 출현하는지 남보다 빨리 알 수 있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해 기존 가격으로 고기와 와인 같은 고급 소비재를 남보다 빨리 살 수 있었다. 돈이 언제 어떻게 주조되는지 몰랐던 평범한 사람들을 따돌리고 자산을 불리기 쉬웠다. 금광 주인이나 광부들 뿐 아니라 고위 관료나 왕실 관계자들도 새로운 화폐 주조 계획을 훤히 꿰고 있었다. 그래서 캉티옹이 말하는 돈의 거리란 단순한 지리적 근접성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인간 사회에서 제도적, 계층적인 거리까지 포함해서 말한다. 캉티옹 효과는 16세기 초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스페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채굴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스페인으로 유입됐다. 당시 금과 은은 화폐의 기본 단위였기 때문에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의미했다. 막대한 금, 은이 들어온 스페인은 150년 사이 물가가 6배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시비아 항구를 중심으로 금과 은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오던 길목에 있던 상인들은 큰 돈을 벌었다. 새로운 돈이 들어올 때 길목에 서서 남보다 빨리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캉티옹 효과와 돈의 거리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크게 3단계의 순서로 나타난다. 먼저 1단계는 새로운 화폐가 나타나는 단계다. 금리 인하나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등으로 새로운 돈이 시장에 유입된다. 2단계는 초기 수혜자들이 이익을 얻는다. 새로 유입된 돈은 금융회사, 기관 투자자, 거대 자본가들에게 먼저 흘러 들어간다. 이들은 새로운 돈의 유입이 가격에 반영되기 이전에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수익성 자산에 투자해 자산 가치를 끌어올린다.
3단계에서는 새로운 돈이 자산 시장을 거쳐 점진적으로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이 시점에서는 불어난 통화량에 의해 평범한 국민의 임금과 소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미 자산 가격은 크게 올라버린 이후다. 2단계에서 싼 값에 선점한 사람들에 비해 오를 대로 오른 자산이나 재화를 사들여야 한다. 세상의 불평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다.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운 돈에 대한 초기 수혜자들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익은 복리로 불어나며 다시 더 많은 투자 기회로 이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더 불리게 된다.